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움과 어둠 그 자해방의 언유 문외의 강 박양건 3. 그리고 나는 항일성 식물이 되어 높이 태양까지라도 닿을 것처럼 잎사귀 무성하게 자라오른다. 그러나 나무가 높아질수록 뿌리는 더욱더 땅밑으로 더욱더 아래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하여 어둠의 회개까지 이르게 된다. 가장 깊은 어둠에 닿는 것은 가장 높은 빛에 닿는 길이다. 빛과 어둠은 상극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무줄기가 하늘을 지향할수록 뿌리는 식량의 땅으로 내려가는 빛과 어둠의 숙명적 공존의 생의 육가락을 던지는 체명이는 이제 무녀처럼 미소를 짓는다. 왜 미소인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의 도래가 빨라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작가는 한 편의 작품을 쓸 때마다 죽음과 같은 좌절을 겪지만 작품을 통하여 재생하듯이 2살 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빛과 어둠의 숙명적 공존을 인식한 그는 어둠은 내 생명의, 내 목숨의 밭이라는 감정이입으로 재생하게 된다. 이로써 10여 년의 공백기는 마감되고 체명이는 문학을 내 목숨의 밭으로 가꾸게 된다. 4. 순환과 생명력의 미학으로의 전환. 1980년 4월 봄은 혼불이 피어오르는 시점에 해당한다. 혼불은 꽃심의 땅에 문학의 봄을 개화시키듯이 그의 문학적 영감과 대학 시절에 형성된 작가적 정체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수필을 통하여 해소되었던 자아모색과 감정이입이 소설의 창작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필에 입력되는 창작력의 농담이 묽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1980년 이후에 발표된 수필은 대학 시절과 교직 시절에 보여준 그리움과 어둠의 구도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물에 대한 자아일체성보다는 관조적 해석력이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그대의 그리운 이어부터 움직이의 8월에 이르기까지 제3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타작을 쓰지 않으려 하였다는 그의 말처럼 하나의 낱말이 인력처럼 서로 어우러지는 힘을 바탕으로 서사, 설리, 서정 등 다채로운 수필 양식으로 뻗어가게 된다. 양 기자와의 2인 수필집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에 수록된 13편은 나무, 꽃, 계절을 중심으로 부채, 명절 등 향토적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바다와 산과 같은 장엄미와 가족사, 일상사, 취미, 기행 등의 소재는 찾기 어려운 제한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주의 소외된 역사관을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에 감정이입하여 순응, 인내, 향수, 부활의 담론을 펼치려 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개인보다는 개체, 부분보다는 유기체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체명이는 대상의 기능보다는 그 심미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소재의 제약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주제에서는 수능의 미덕을 일러주는 수필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체명의 수능은 무력한 굴복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질서를 스스로 따르는 행동이다. 그대의 그리운 이어에서 주목할 점은 의식의 흐름이 냇물에서 강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몸의 비늘을 풀며 숨죽여 흐르는 봄의 강물, 눈비식의 젊고도 풍요로운 여름 강물 마늘 속에서 뒷모습을 보이며 흘러가는 가을 강물, 오직 뼈만으로 허옇게 얼어붙은 겨울 강물로 그려지는 묘사는 정교하게 만든 정신의 끝에 피를 묻혀가며 고운
새긴 언어로서 컴퓨터 키보드가 아니라 육필로 원고지의 칸을 메워나간 치열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나아가 계절의 윤회와 강물의 흐름은 현실의 욕망과 잡념에서 벗어난 해탈의 지평을 일러준다. 무소유의 주제성이 자연감과 어울린 허울과 애착을 다 벗은 조그만 씨앗이라는 작품도 초과을 낙엽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라는 질문을 던진다. 버리고 취할 것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욕구에 대한 경종을 고요히 황홀하게 버리고 버려지는 가을의 저 나무에서 절감하고 허공에 몸을 날려 땅 위로 떨어지는 낙엽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게 될 때 애착을 떨어버리는 나무의 씨앗은 작가에게 자신의 근원인 한 톨의 씨앗으로 남다르게 전해진다. 그 씨앗이 체명이 문학의 정수를 펼쳐내는 언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언어야말로 영혼의 지문일 뿐 아니라 모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가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묘목 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순리의 이치를 일러주는 일화로 이루어진 놓아두게 하소서는 나무 심기로서 치자의 도리를 일러준다는 점에서 자연예찬이나 가족사에 치우친 규방수필과 영토성에서 다르다. 이러한 사회적 주제라는 의미부여는 혼불의 소설구도와 수필에 전이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을 입구는 삶에 대한 무상함과 우주의 섭리를 전식하는 순응과 겸손을 일깨워준다. 세상에는 영원한 전성기가 없으므로 가장 영특하다는 인간도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없다는 정신적 한계를 일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세모의 기가 풍경을 그린 버스를 기다리며의 소재인 버스는 기다림의 일차적 은유이지만 버스의 2차적 상징은 아무리 빈자리가 많을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무의미하다는 세상살이처럼 예술이나 역사에도 제 길이 필요함을 일러준다. 더딜수록 때를 기다리는 우직함이 아쉽다는 결미는 부안해동의 시대에 대한 조언으로서 역사적 안목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작가의 관점을 재확인,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군으로 한가의 언저리와 꽃피는 봄날에는 을 제시할 수 있다. 한가의 언저리는 완산동물원을 연상시켜주는 작품으로 명절 풍경을 통해 추석 풍습과 가족애를 그려낸다. 다만 감상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부모가 생전할 때의 추석날이 회상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윤영계의 화자가 등장함으로써 채화의 현재성이 저하되고 감상주의적 정서에 그쳐버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유사한 정감을 보여주는 꽃피는 봄날에는 봄철 교정, 낡은 곶집, 운동장, 모퉁이의 무덤, 각시복숭아 등으로 어우러진 수채화 같은 석영수필이다. 기존 예고 재직 시대의 봄풍경으로 애절한 세상살이를 풀어내면서 즐거웠던 봄날에 대한 상실감을 담아내지만 사물에 대한 따뜻한 감수성이 충만하여 눈물 많고 정감 많은 정한의 여자로 최명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가자 우리도 봄나들이 가자. 내 살던 집 다니던 학교가 무거운 일터를 낡은 신발처럼 가볍게 벗어놓고 저 복숭아 꽃잎 날아가자는 자리로 홀홀히 가자. 흰 모래 밟으며 푸른 물을 따라 걸어서 나들이 가자. 고향 강물을 추억하는 최명희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경쾌할수록 이면에 깔린 비애감도 짙어진다. 즐거운 봄나들이조차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 아무에게나 소문나지 않은 채 자기 마음속에 피어있는 그 어떤 꽃나무가리에 다만 홀로 찾아가 호젓하게서 보아도 또한 좋지 않으랴 라는 다짐의 울림처럼 꽃피는 봄조차 고독한 명상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둥그런 바람은 부채의 미덕을 다룬 내용으로 여름 달방과 부채의 곡선을 표현된 묘사력이 주목을 끈다. 특히 8개의 덕을 지녔다는 팔덕선에 대한 설명은 전주의 향토미를 쏘게 하며 물신주의 시대에 망각하지 않아야 할 자연의 미덕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한가의 언저리와 맥을 같이 한다.
냉수를 마치고 내려놓는 흰 사발을 둥근 바람이 들어와 고인다. 사발은 달림이 되어 말갛게 떠오른다. 그리고 달림은 선장이 들어올리는 날렵한 부채 속으로 그 몸을 숨긴다는 결국은 최명희 특유의 서정적 언어 감각이 발휘된 문장으로 미각, 시각, 촉각의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울린 대표적인 예라고 할 만하다. 이 작품은 오늘보다 다른 내일에 실린 작품 중에서 제목의 함축성, 달빛이라는 자양과 부채의 인국미를 조화시킨 결속성, 전통미의 보관 서정적 표현 등에서 문의 수필의 전범에 속한다고 할 만하다. 부채장이의 문중적 삶과 태극부채의 고귀한 품격을 아우른 미적 구조도 현대 수필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평할 수 있겠다. 나무를 계절에 상관시켜 식물의 본성을 탐색하는 최명희의 수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구와 생명력이라는 미덕이다. 생명력을 나무로 형상화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숨쉬는 기둥이다. 가을에는 나무가 옷을 벗는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겨울나무의 강직함과 노목수의 지혜를 풀어내어 깔끔하게 마무리된 이 작품은 삶의 순리가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할 최명희의 대표작에 속한다. 나무의 성질에 맞게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인정신의 표상인 나무계의 경외감을 품는 까닭은 묵묵히 비바람을 이겨가고는 인구의 덕을 오늘날 새삼스럽게 소중히 여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겨울나무를 숨쉬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최명희의 생명성과 자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침묵의 화분은 죽었다고 간주했던 식물이 싹을 틔어가는 내용으로 단순한 개화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 어둠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강인한 생명력을 키워가는 나무의 순원과 생명력을 예감하지 못하는 인간은 겨울나무를 꺾거나 훼손하기만 한다. 하지만 침묵의 재생은 영육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믿는 최명희는 나아가 이 침묵의 겨울에도 지역이면 지역인 대로, 고통이면 고통인 대로, 그리고 배반이면 또 배반인 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라고 가르친다. 나무의 무저항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포용력이고 모든 변화하는 것들의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전연심과 근원적인 무궁함이기도 하다. 이런 전연심이야말로 최명희가 추구하는 종교적 사랑과 보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기의 8월은 계절의 절정인 8월의 죽음을 생각하는 글로서 얼핏 읽으면 염세주의적 분위기가 지배한다고 여겨지지만 실은 더욱 완전하게 썩어야 왕성하게 살 수 있다는 모순어법으로 생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치열하게 산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작가는 누가 이만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썩히고 썩혔을까라고 물으며 자신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 진정한 삶을 지키려는 문지기에게 8월은 쾌락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계절인 것이다. 그래서 최명희는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애써 오늘이 아닌 내일의 결실을 위한 자아탐색과 구태에 의연한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의 초상화를 그려내는 것이다. 최명희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문학성 못지않게 인간적 매력에 감동하였다고 해고한다. 그의 인간에는 종교인들의 시혜와 달리 헐벗은 나무, 모래밭의 아이, 싹이 돋지 않는 화분 이름 모를 무덤에까지 접근한다. 그 애정의 흐름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칠 수 없고 그치지 않았다. 혼불을 집필할 동안 시가다시피 하였을지라도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 대한 경향을 잃지 않았다. 집필이라는 작가 생활로 인하여 인간사에 대한 접촉이 제한되고 산, 바다와 같은 소재의 한계성도 뒤따랐지만 소재를 의미화하고 주제를 형상화하는 수필쓰기에 역사의식의 일부가 깔려지게 됨을 제3기 수필의 특징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5. 최명희의 수필 거듭 말하기. 성찰과 지성의 문학으로서의 문의 수필에 쓰여있는 내적 소재를 내적 의미화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유중심의 최명희 수필이 지닌 특징도 경험의 단순한 치하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서로 얽어내는 의미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감각적으로 구도화한
기법은 오늘날의 수필가들에게서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론에서 다른 내용을 요약하면 제1기는 그런 적자 탐색의 시기로서 어둠에 함몰된 정체성을 무식하며 이 무렵에 발표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어둠, 혼돈, 의식의 흐름, 나르시시즘 등의 담론을 보여준다. 1972년부터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될 때까지의 제2기는 느낌에 따른 아픔의 고통으로 자화와 타자 간의 감정이입을 이루어낸 시기라고 하겠다. 혼풀집필기인 1980년부터 1995년 제3기는 수능과 생명성에 대한 미학을 정립하면서 원심력적 사유를 충만하게 관리한 시기라고 하겠다. 이처럼 그의 수필적 변화상을 상기로 구분할 수 있는 까닭은 부단하게 문학적 변신을 거듭한 그의 작가의식 덕분일 것이다.